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양성산사학교병원의 배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ICT 기반 음성치료와 음성장애 평가의 최신 지견인데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그냥 그런 것보다는 실제 저희가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아니면 제가 연구하거나 그러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좀 슬라이드 양이 많으신데 그런 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은 이제 음성장애 평가의 이제 커런트 업투데이트랑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기반 언어 치료에 관련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아시아에서 말한 클리니컬 토픽의 보이스 디스오더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아마에서 2018년 나온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디스포니아에 대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음성장애 평가는 크게 이제 케이스 히스토리 그리고 자가평가, 셀프 어세스먼트나 아니면 이제 오럴 펠피달 이그리미네이션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그리고 오디터리 퍼셉션 어세스먼트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기기적 평가를 이용해서는 이제 라이트 이미징 이블레이션들이나 아니면 어쿠스틱 어세스먼트, 에어다이내믹 어세스먼트에서 세 가지 평가들을 통해서는 세 가지 평가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에서 대부분 언어 치료에서 특히 음성장애에서는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사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퀀티테이티브하게 분석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치료에서의 목적은 그래서 어떻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평가들이 지금까지 정량적인 평가들을 추구해왔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환자가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은 펑션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환자들에게 어떠한 펑션들을 배선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기반해서 치료 프로토콜과 그리고 평가 진단 결과서를 전문적으로 많은 가이드라인을 변하고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 치료하신 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환자의 펑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G턱 얼마였고 심호가 얼마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졌다라면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환자의 손상으로 해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많이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평가에 대한 것들, 진단에 관련된 것들도 이런 펑션에 맞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부터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이건 저희 랩에 있으신 분들인데 저는 언어 치료사이긴 한데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실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SLP들이랑 그리고 MD 의사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공학하시는 분들이 같이 코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성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게 결국 임상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공학이나 이런 공학적인 요소들을 가지신 분들이랑 같이 코업하고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건 음성학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오늘도 저도 포스터들 보면서 이런 부분도 음성치료에 적용하면 좋겠구나 하는 이제 공학적인 논문들이 여러 개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 뒤에 설명드리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복합 다이내믹 에볼레이션, 어쿠스틱 어널리시스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퀘스천널이랑 그리고 온라인과 AI 베이스드 CSD 테라피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리서치했던 것들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희 후두 음성에서 음성학, 언어 치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으로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음향학적인 변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대 진동을 일으키는 사운드 소스죠. 이제 후두음을 만들어내는 성대를 관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 가시면 보이는 이제 후두경이라는 겁니다. 보통 25에서 초당 25에서 30프레임 정도를 찍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성대 진동은 1분에 100에서 200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카메라는 이 성대 진동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라이저 스트로보스코피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무포즈 레이브 전막파등이라고 합니다. 성대 진동이 보시면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로보스코피는 실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는 성대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스트로보스코피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인데 예전에 우리가 해보셨겠지만 그림에다가 공책에다 그림 하나씩 그려가지고 다다닥 넘기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하나의 프레임에서 특정 위상에 있는 이미지만 한 주기에서 특정 위상에 있는 한 프레임만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주기에서 그 다음 이상이 있는 프레임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기 이지질 붙여가지고 이게 개 목이거든요. 개 후두인데 개 후두에 대고 저희가 이지질 붙여가지고 똑같이 스트로보스코피를 진행해 봤을 때 저렇게 진동하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좀 재밌는 것들이 왼쪽은 일반적인 이제 스트로보스코피입니다. 비싼 장비죠. 예, 돈 주고 한 대당 1억 하는 장비들인데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내시경 사진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초당 25장에서 30장밖에 못 찍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스트로보스코픽을 나타낼 수가 없지만 카메라의 프레임 레이트의 배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발생하게 될 때는 똑같은 이런 스트로보스코픽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리 만들었던 원리인데 196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론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일반적인 임상에서도 굳이 스트로보스코피가 아니라도 똑같이 성대 점막 파동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최근 논문에서 몇 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학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뭘 하는 것들이 저희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었답니다. 그 선생님이. 근데 다른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개발이 아니라 새롭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게 때문에 구현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스트로보스코픽 이펙트도 뭐 동일하게 기존에 있던 기능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접목해서 이렇게 후두 영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이런 영상을 가지고 전형적인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후두경이 있었고, 스트로보스코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카이모그래픽 이미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로보스코피는 한 주기식 이미지를 만들어서 만들어온 가상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성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후두를 촬영할 때 여기에다 디텍터를 붙여서 주파수를 측정해야 되는데 주기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시비한 디스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이 주파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스트로보스코피 영상을 우리가 구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나온 방법들이 이런 카이모그래픽 메소드인데 그냥 저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특정 라인에 내가 카메라를 갖다 대고 그냥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찍어대면 여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세 장 계속 찍어서 연속적으로 이미지를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성대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되고 시비안 보이스에서도 이제 성대 진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임상적에서 가치가 있다고 나타나는데 똑같이 이거는 이제 CMOS 카메라의 이제 롤링 셔터 이펙트를 이용해 가지고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들인데 2D VKG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앞에 스트로보스코피는 이제 가상의 영상이긴 하지만 전체 성대의 점막 파동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VKG 같은 경우는 특정 라인에서만 성대 진동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대의 슈페리얼이나 인페리얼 같은 것들, 포스테리얼, 엔테리얼 모양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는데 2D VKG 같은 경우에는 점막 파동을 관찰하면서도 이제 그 라이트 레프트 어시메트릭이나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어시메트릭 같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고요. 저희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인데 이것도 저널 보이스에 표준 논문으로 실렸던 그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정략적인 평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성대 진동을 눈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는 것들이 HSV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스피드 비디오 엔도스코피인데요. 25장, 30장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다 찍겠다는 거예요. 초당 한 3,000프레임, 4,000프레임으로 1초에 3,000장, 4,000장의 사진을 그대로 찍어버리면 이 환자분이든 사람이 아무리 높은 음성으로 하더라도 물론 높이 제한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한 300Hz, 400Hz 정도의 음성의 높이를 가진 성대의 점막 파동들도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초당 3,000장이기 때문에요. 5초만 하게 되면 15,000장이죠. 그러면 1초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동영상이 1초에 25장이 재생되거든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산수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면 이 5초의 영상을 재생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데이터 양도 많기 때문에 인코딩하는 시간들도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했긴 하지만 이게 거의
몇백 메가 거의 기가 단위로 단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좀 있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 것들이 이 HSV를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값들을 추출해보고자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DKG라는 겁니다. 디지털 카이모그래피 같은 경우는요, VKG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특정 라인의 이미지를 추출하게 되는데 기존의 HB 영상에서 특정 라인의 값들만 각 프레임에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HSV 기반이기 때문에 HSV 영상을 레코딩하고 나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적인 제한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랩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커지 리얼타임으로 거의 준실시간으로 DKG 영상을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개발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HSV 영상이 나오고요. 특정 라인에 따라서 촬영과 동시에 이런 DKG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2D DKG라고 하는 건데 아까 VKG랑 비슷한 거죠. 아까 2D VK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적으로 바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D DKG 같은 경우는요, HSV 카메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KG가 요 특정 라인에서만 이미지만 첫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프레임에 추출해냈다라고 하면 요거는 첫 프레임에서는 제일 위쪽,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두 번째 버티컬 픽셀로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에는 세 번째 버티컬 픽셀로를 추출해내서 요것들 연달아 쭉 나타내게 되면 하나의 전체적인 성대의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2017년에 이제 개발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또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각 검사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고 이 검사도 하고 임상에서는 굉장히 타임 로스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한꺼번에 보자 라고 생각해서 HSV 영상이 있고요. 여기는 2D DKG, 그리고 DKG를 한 화면에 구현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실제로 만들었었고요. 임상에서 항상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필요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공학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좀 마음이 아픈데 제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개발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6개월 공부를 했었거든요. 6개월 공부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아는 교수한테 부탁해가지고 학부생 한명 붙여주시더라고요. 이틀 만에 만들어오더라고요. 예. 굉장히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는 교수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던 게 경상도 부산 사람이 사투리 좀 쓰기 있으면 네가 뭐 말하고 하노? 예. 니보다 잘하는 사람 쌩인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융합이라는 거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좀 깨달았었는데 이것들도 제가 필요했었지만 구현할 수가 어려웠었는데 컴퓨터 디자인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 그 선생님 같이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2D 디케이지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오른쪽 왼쪽이 정확하게 이제 시메트릭하게 진동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 왼쪽이 진동이 틀리게 나타나는 게 관찰하시죠? 프리퀀시가 이런 거 디플로포니아라고 하는 이중음성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점막 파동의 변화들을 가장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2D 디케이지나 디케이지 같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의 영상들로 굉장히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도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HSV로 영상을 로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졌는데 최근 들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GAW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무딩 엣지를 하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해석으로 바꾸고 이렇게 특정한 영역을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의 픽셀 수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어쨌든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기에 엣지가 디텍션 되게 되고요. 이 엣지 안에 있는 이제 픽셀 수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의 진동 자체를 살펴볼 수가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프가 왜 좋냐라면요, 사실 이런 진동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 하게 되면요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음성량의 평가에서 특히 푸드경이든 이제 어쿠스틱 메저먼트든 요즘 항상 강조되는 게 이제 퀀티테이티브 정량적인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냥 눈으로 보는 걸로 대칭적이지 않다, 대칭적이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인 HSV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남들 하는 거 다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개발했던 건데 똑같이 이제 GAW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이고야. 예, 실제 이게 진동이 있을 때 바로 엣지 디텍션이 가능해서 파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도중이기 때문에 애큐리시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엣지 디텍션 하는 게.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임상에서 개발되게 된다라면 정량적인 분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비슷한 방법인데 카메오그래피 엣지 디텍션이라고 해서 똑같이 HSV 방식인데 DKG에서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에서 엣지를 추출해서 똑같이 파형으로 나타내는 이런 기술들도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현해서 DKG 이미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윈도우를 사용해가지고 엣지 디텍션하고 이 엣지 디텍션 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좌우를 분리하고 그리고 하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또 재밌는 건데 나이키스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HSV에 똑같이 HSV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각 위상이 HSV 이미지에서 각 위상의 값들을 추출해서 이런 동그란 그림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게 되면 이런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딱 보면 직관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정상적인 음성 같고 얘 같은 건 납작하니까 실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트레이트 보이스거든요. 그래서 납작하게 나타나는 이런 파형으로도 좀 변환해보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워 스펙트럼 플러스를 또 이미지를 똑같이 스펙트럼 플러스로 나타냈을 때 이런 정상적인 파형들과 좀 비대칭적인 오른쪽과 왼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 영상들인데 좀 다른 플러스 나타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또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OCT라고 이제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라는 영상인데 실제적으로 빛을 줘가지고 촬영하게 되는 겁니다. 빛을 줘가 촬영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관찰할 때는 표면적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을 하게 되면 빛은 투과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 속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OCT는 안과에서 망막 안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기술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비인후과 쪽에서도 후두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서 성대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커버바디 시리에서 이제 5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관찰하게 될 때는 표면적인 것밖에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을 깊이 있는 걸 관찰하려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떼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OCT는 빛의 투과를 통해서 이제 에피첼륨 커버 부분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라미나 프로페어까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개발되고 있고요. 실제 이런 빛을 투과해서 이런 3D 모델의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들에서 내시경을 위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고요. 뒤에 부분들은 성대신동과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캐스트럼이 최근 들어서 몇 년 전에서 음성치료 쪽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기존까지는 이제 보컬코드 팔시 같은 환자분들처럼 브레시안 보이스나 성대 컨택이 안 돼서 브레시안 보이스나 아니면 이제 그로틱 캔서, 후두암 같은 환자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거칠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타임 베이스드 퍼터베이션에서 그 주기 기반의 음향학적인 변수들이죠. 지터, 심머 이런 걸로서는 사이클 바운더리가 디텍션 안 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이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캐스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기반이기 때문에 심한 병리적 음성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장애에서도 요즘 들어서 CPP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PP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캡슐 피크 프로미넌스, 캡슐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CPP나 아니면 로우 하이 레이시오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런 파라미터들이 정형외과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AVQI랑 CSID라고 해서 캡슐 기반의 분석과 그리고 타임 베이스드 퍼터베이션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주기 기반하는 지터, 시머 같은 것들을 합쳐서 회귀 방정식을 구해서 얼마나 병이 지용성이 심한 정도인가를 체크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개발되어 있었고, 저희 최근 연구하는 것 중은 이거 한국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중시들의 한국인이라 했을 때 분명히 틀려질 거거든요. 이 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연구들을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음성과 관련된 삶의 질인데, 이거는 2009년에 나왔던 디스포니아에 대한 가이드, 유럽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서도 패널들은 굉장히 추천하는 것들이 음성과 관련된 삶의 질, 음성과 관련된 삶의 질을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이징 보이스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많은데, 우리나라 이미 고령 사회죠. 고령 사회라 가지고 조금 있으면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라고 저희가 진입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음성들도 음성 치료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음성과 관련된 논문들을 비교해봐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다 보니까 자꾸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이제 음성장애 트렌드는 노인 음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베이스드 CSD 이볼레이션인데, 의사소통 장애에서는 당연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이 있을 수 있고요, 앱이 있을 수 있고요, 음성 녹음이나 레코딩 관련된 것들, 그리고 윤곽 인식들, 음성 파형, 스펙트로그램, 이런 것들 온라인 베이스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나왔는 이제 좋은 평가 도구입니다. 어플입니다. 어플이 나왔는데, 저희가 과제를 받아가지고 예전에 진행했던 건데, 이거는 우리 카파라는 음성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IPV로 환자들이 발음하는 것들을 적어서 전산을 하면 자음 정확도가 나오고 음 변동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들을 예전에는 IPV를 일일이 저희가 클릭해서 입력하거나 손으로 수기로 적었었거든요. 수기로 적었는데, 공학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프로그램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저희 언어 치료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학하신 분들이 이게 상용화시키기가 어려우신 게 수요가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했던 것들이 그냥 워드로 치면 바로 IPL 전사 나오고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고 음운 변동표까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음성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음성이 녹음되고 음성 인식이 돼서 IPV로 전사가 되고 자음 정확도와 음운 변동까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기존적인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A, B 중에서 확률이 높은 쪽을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음성인식을 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조음장애, 발음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바지를 하면 비슷하게 영아지 이래도 바지에 막 비슷하다고 추적해서 그걸로 인식을 시켜줘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음성장애에서는 바지를 다지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지라고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성인식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인식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5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음성인식을 하게 되면 5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음했다라고 결과가 체크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 앞으로 음성을 좀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 핸드키 인덱스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체크리스트 하나인데, 이런 것들도 웹 기반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저희가 맨날 프린트 해가지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전부 터치하는 시대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종이하고 볼펜 주고 환자분한테 좀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앱 기반으로 웹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요즘 패드 있잖아요. 패드에 갖다 대고 환자분한테 보시고 체크 하세요라고 하면 자료가 바로 컴퓨터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VHI 같은 경우도 앱 기반을 만들어놨는 것들을 임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세대 때 저도 아직 젊지만 이제 거의 40이라 가지고 저희 때는 종이로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애들을 보면, 저희는 궁금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한대요. 어린 애들은. 지금 굉장히 놀랐는데, 걔들은 그냥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영상을 보고 귀로 들으면서 정보들을 습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5년, 10년 중에 성인 집단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대들도 좀 서지 기반에서 좀 외 기반 바뀌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AI인데 예전에 그 뭐죠? 알파고 그분 이름이 뭐죠? 이세돌. 네. 이세돌이 음성장애 있는 건 아시죠? 이세돌 목소리 들으면 뭐 1대 영어를 가지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 표포네라고 해서 변성발성장애라고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의 후두 구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목소리들이 이제 몸에 너무 신경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옛날 목소리처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병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금방 고쳐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알파고에 내전이 있고 나서 은퇴를 앞둔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라는 직종은 변함없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라질 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음성과 영상 인식들이 굉장히 딥러닝 베이스드 패턴 인식들이 발달하면서 음성과 영상에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실제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트맵이라고 해서 최근에 기업의 그 투자 트렌드인데 보시면 이미지와 그 진단에 관련된 AI에서 이미지와 진단에 관련된 연구들의 투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중심으로 해서 이런 AI를 적용해서 진단하는 연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웬만한 큰 병원들은 기업체와 협약을 해서 이런 연구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후두암을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음성만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후두암이 아니냐 이제 CPP랑 MFCC, LFCC를 섞어서 이제 GMM으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LDA 분석으로 해서 스크린을 하는 연구들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잘 못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결과를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미지, 영상 인식 기술과 이제 음성을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과정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 진행할 때 당연히 저희는 후두병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 캔서다, 그리고 비나레전이다.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앱으로 구현하는 것들이나 이런 기술들은 각 전문 분야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음성학회나 해야 될 가능성이라고 하면 같이 이런 코어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는 조금 임상적인 관점에서 제가 리서치하면서 저희한테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찾아봤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사소통장에서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좀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 폰네이션, 이제 폰네이션이 우리가 발성인데요. 거기에다 폰, 저 영어가 안 좋아서 발음이 똑같네요. 폰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치료하는, 음성장애 치료하는 트렌드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앱을 가지고 뭐 이용한다,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타이머, 스탑워치, 녹음 기능, 알람 기능은요. 음성장애를 치료해보면 환자분들이 병원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요. 열심히 설명해 드리는데 실제 집에 가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MPT라고 해서 음성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최대 연장 발성이라고 최대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했을 때 몇 초가 나온지가 발성의 능률의 기준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MPT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스탑워치 뚝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진짜 시간을 쟀는데 최근 휴대폰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녹음, 환자의 목소리가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할 때는 좋은 목소리가 뭔지 알겠다. 근데 집에 가버리면 까먹어버린다거든요. 그럼 치료할 때 환자분한테 안 좋은 목소리와 좋은 목소리를 녹음시켜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들어보면서 반복 연습시키게 하는 방법들. 아니면 제가 페이퍼로 막 글자를 이렇게 연습하라고 적어드려요. 적어드려도 환자분 들어가면 글자를 봐도 검은 거는 글인데 흰 건 종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근데 마지막에 치료 끝날 때 환자분한테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프로토콜을 녹음해드리면 녹음을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집에 가 반복 연습하라고 합니다. 안 하세요. 죽어도 안 하세요. 내가 너무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내가 지난주 모임이 많아 이래 하시거든요. 알람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알람이 울렸을 때 최소한 5분 정도라도 연습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간단하게 하루만 해도 실제 음성 치료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피아노, 건반 할 때 음성 치료하실 때 음도 훈련들이나 다양한 환자의 체중 음도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앱들, 공짜 앱들 많거든요. 이런 피아노 건반 앱만 하나 다운받아서 실제로 활용하게 된다면 환자분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앱 돈 주고 사는 것도 아깝다, 무료 앱이 없다 하면 요 앱을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제 웹 버전인데 컴퓨터 건반들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다 누르면 소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 거예요. 저는 요거 가지고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희는 치료할 때 앞에 터치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터치 스크린에 여기다 올려놓고 환자분한테 실제 들려주고 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보이스 어널리시스라고 있거든요. 리얼타임 피드백이 됩니다. 피치와 볼륨에서 리얼타임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목소리를 실제 눈으로 보면서 음도 조절할 수 있고요. 강도의 조절을 연습할 수 있는 저런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애기들 치료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은 솔직히 머리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따라오시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머리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치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시각적인 피드백이든 촉각적인 피드백이든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제공해줘야 애들이 좀 잘 따라오는데, 크게 하지 말고 작게 부드러운 목소리 내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한계점을 지정해놓고 요 녹색 안에 소리가 크게 되면 얘들이 너무 크다고 곰돌이가 이렇게 하고 있죠. 너무 작다면 작아서 귀 쫑긋거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정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주면 애기들 이거 보면서 재미있게 보컬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거고요. 귀엽죠? 예전에 이렇게 참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동심을 이해 못했는 거더라고요. 이거 하나 던져주면 애기들 집중력이 진짜 없거든요. 없어서 딱 5분 치료하면 딴짓하는데 이 어플 한번 했다가 저 어플 한번 해주면 애기들 30분 치료 잘합니다. 그래서 스피커업도 비슷한 개념의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링크 사이트 주소를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관련 웹 버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치료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데시벨 사운드 메타라 가지고 그렇고요. 이건 오페라 박스인데 제가 검색했는 걸로는 지터, 시머치가 나오는 것들이 오페라 박스 하나랑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인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두 개의 어플만이 이제 지터, 시머 같은 음성 분석을 했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유기농가 있지만 와이프가 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돈 주고 하나 샀어요. 이거를 어플을 사가지고 실제 오는 엄마들한테 이제 음성장애 환자분들 아니라 이제 내성마비 애들도 그렇고요, 자폐 애들도 그렇고 실제 목소리가 안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병원 오기보다는 사슬센터로 가거든요. 이 사슬센터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딱 보고 엄마들이 처음에 왔을 때 아동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분석해서 얘는 목소리가 이런 게 안 좋다라고 하고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희 센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했습니다. 일반 센터에서 안 하는데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한 2만 원밖에 안 해요. CSL 몇천만 원이잖아요. 2만짜리 어플 하나만 이용해서도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기능 자체가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좋게 분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어쨌든 근데 CS를 했는 것과랑 조금 수치는 좋게 나오지만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음성 분석하고 병리지 음성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한번 그때 살펴봤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실제 음성 치료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보이스 렌지 프로파일이거든요. 환자의 음도 범위와 강도 범위를 이런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CSL에서 하게 되면 이 VRP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몇십만 주고 사야 되거든요. 예, 소프트웨어 하나만. 근데 실제 웹에서 보면 간단하게 음도와 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어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고 치료할 때 애니메이션들을 이용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인데 환자분들은 일단 자기의 상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병원 와보셨겠지만 3분 진료잖아요. 교수님 딱 보고 하거나 무슨 병입니다. 수술 잡아드리겠습니다. 무슨 병입니다. 치료하러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저희 방에 와서 설명들을 차근차근 해주면 굉장히 환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활력에 관련되는 이런 어플들도 실제 보면서 환자분들은 이 필리버사리아스는 음식이 고여가 안 됩니다라고 실제 설명해주고 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개발해 보려다가 실패했던 건데 어플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조음치료 같은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조음치료하게 되면 애들한테 입모양 안에 혀의 움직임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입모양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서 계속 환자들한테 이빨 갖다 놓고 손가락이 입이다 혀다 하면서 막 올려라 하고 설명도 하는데 여기처럼 약간 투명하게 해서 혀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게 애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이걸 보면서 애들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상하네. 혀가 움직여야 되는데 렉이 걸려요. 근데 스 하면 실제 혀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주고요. 유음 같은 거 R이나 탄서름이든 설치근이들 하면 혀의 움직임과 반세는 모양들이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아동들이 이제 아니면 어른들은 조음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부분이니까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건데 말더듬 치료기 이것도 DAF 청각지연이나 노이즈 매스킹 같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하는 데 성향 치료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파킨슨 디지즈와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이제 강도를 증진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발들이 굉장히 개발이 저조하죠.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대부분 미국 거입니다. 미국 거고 제가 아시아 갈 때마다 저는 미국 언어 치료학회에 항상 놀러 겸 항상 매년 가려고 노력하는데 원래는 못 갔지만 어쨌든 가면 굉장히 신기한 게 부스 학회를 오셨지만 학회가 부스를 하잖아요. 업체들이 와가지고 자기 제품들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스에 가면 거의 3분의 2가 앱 관련 업체들입니다. 앱 관련된 업체가 와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홍보하고 설명하고 또 팔기도 하고 굉장히 시장들이 마켓이 컸는데 한국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국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거기 만들어 놓으면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데 한국이 조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적기 때문에 이런 앱들이 개발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걸 다른 학회도 그렇고 어느 치료 모임에서 가서 제가 이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제를 발표했냐면요. 일단 음성 치료를 하시든 어느 치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야지 실제적으로 조작해보고 사용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치료하시는 저희 입장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무섭다, 웹이 무섭다, 겁나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안익회가 사용 안 해버리시면 환자들은 더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임상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 유용성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맞춰서 치료도 해나가고 연구도 해나가시다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인지도도 쌓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어느 치료에 치료할 수 있는 스펙트럼 자체도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100% 현실 세계가 있고요. 우리가 VR이건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가상이잖아요. 가상과 실제 상황들을 혼합시켜서 제시해 주는 것들이 이제 믹스드 모델이라서 믹스드 모델이고요. 그 중에 이제 증강현실은 현실 정보가 많고 가상 정보가 조금 작으면 이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실 정보가 적고 가상 정보가 많으면 어그멘티드 버추얼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AI나 ML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제가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혼합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증강을 이용해서 아나토미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냥 카메라를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카메라를 보고 있는 화면인데 실제 교실에서 저런 해부학적인 모형들이 나타나서 스킨을 더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나토미들을 저렇게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용되고 있고 실제 저희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교육부가 증강현실을 실제적인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포함시켰어요. 과학교실하고 할 때.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일 거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그냥 가상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상현실 게임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헤드셋 끼고 곡을 끼고 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오버하트 할 것 같이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요. 네. 치료에서 적용하는 건데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용하는 에바파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페이지아 환자들, 실험증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실험증 환자는 네이밍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화 관점. 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냥 오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깨먹어가지고 오락하면 동시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이 폐해자 있는 환자들이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상현실로 제공해주고요. 각자의 자기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를 보면서 이 상황에서 뭐 물건을 사는 거든지 아니면 미술관 가가지고 미술관 방문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제공해주고요.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들을 서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치료에서 다양한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부산대에서 과제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똑같이 저희도 다소 언어장애 환자들한테 증강현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카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소파 위에 실제 환자 치료하는 뭐라고요? 소파 위에 춤을 추는데 애들 좋아하는 강남 맞아요. 이분 내비 잘 안 되신 분이었거든요. 내비 잘 안 되신 분인데 이제 증강현실을 가지고 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해주면서 하게 되고요. 맞아요. 애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태블릿 들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조작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현실 세계, 가상 세계 가지고 현실 세계에 조금 몰입을 더 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가수 있잖아요. 싸이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헤드 마운티드 글래스가 그 환자의 그 시각에 대해서 미친 영향들이 확실히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구글 글라스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긴 했었는데 어쨌든 증강현실을 이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청각장애 환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각장애 환자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말을 하시는데 청각장애가 인공화를 해가지고 청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실패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청각적으로 소리 자극을 못 듣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화나 지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헤드 마운티드 글라스에 끼고 있고요. 음성인식이 됩니다. 음성인식이 돼서 이분이 말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증강으로 자막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그쪽에 이런 자막들이 뜨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굳이 청각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의사소통 상황에서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MIT 미디어 랩에서 했던 실험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걸 할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오늘도 보니까 포스트 비슷한 게 있던데 단일 채널에서 화자 분리하는 포스트들이 있던데 실제적으로 대화상에서 한 명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 4명이서 대화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화자들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들을 분리해서 특정 사람에다가 자막을 띄워준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지금 어렵더라고요. 음성인식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단일 채널에서 2 화자를 분리하는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듣고 좀 질문도 하고 했었었는데 아마 이런 음성인식 기술들이 조금 더 여기에다 접목이 되면 또 퀄리티 높은 이런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것들이 방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36채널 이제 마이크를 딱 갖다 놓고 마이크에 들어오는 소리를 집음해가지고 환자가 아니죠. 사람이 있는 쪽에다가 자막을 띄워줄 수 있게 We did 2 studies. 동선이 계속 끊기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가상현실이나 이런 증가현실을 이용한 것들이 실제 저희 언어 치료 쪽에서도 음성장애 쪽에서도 많이 접목돼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만일에 이제 음성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임상하는 분들과 같이 코업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융합한국연구재단에서 융합과제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쪽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학 쪽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 이런 걸로 뭐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진짜 이것만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공학 쪽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옛날에 다 나왔던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기피하신 게 있었는데 근데 같이 저희가 한 5년 정도 융합을 해가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같이 서로의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4년 지나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이제 결과물들을 하나씩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또 공학 쪽에서 생각하는 이제 기술 능력들, 그런 것들 합치가 되면 좋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아이 트래킹입니다. 이제 ASC라고 보안대체 의사소통 기구인데요. 실제적으로 눈동자를 추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판을 해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한 4년 전쯤에는 SLP 쪽에서 언어 치료 쪽에서 국가 펀드 가장 많이 땄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이 트래킹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회사들에서 아이 트래킹을 이용해서 보안대체 의사소통 기구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언어 치료 분야에서도 음성장애 분야에서도 이런 ICT 기반에서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필요성은 있고 기술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공학 쪽에서는 기술력은 있지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융합돼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